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전 가석방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과 오늘의 정치권 소식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모습을 영상으로 본 뒤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일단 이 부회장 가석방 말 그대로 구금 상태에서 그냥 풀려난 것뿐이지 나머지 그 형 자체가 실효됐다거나 이런 건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석방이라는 것이 복역 중인 분이 뭔가 개전의 정을 보이고 그리고 그 행상이 양호하다 뭐 이런 조건 하에서 이제 일정의 조건이 충족될 때 형을 이제 집행을 중지하고 임시 석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사실은 그런 것이 반대의 어떤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면 지금 중지된 어떤 형 집행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내년 7월까지는 법무부의 보호 관찰을 이제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도 제한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석방이라는 것이 완전히 뭐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런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이제 경영이라든가 아마 이런 부분들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박범계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의 어떤 우리의 어려운 경영 상태, 그리고 글로벌 경영의 어떤 방향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석방이란 결정을 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들이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충족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 부회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게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걸까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비난도 있고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기대도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게 이제 백신과 관련된 삼성그룹의 사실상 그 총수기 때문에 삼성그룹 산하에 이제 그 제약회사라든지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실은 새로운 제품을 빨리 개발을 해서 지금 백신의 이 문제점을 만약에 삼성 차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기여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패권 경쟁이 지금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동북아의 외교 안보의 핵심 이슈로도 떠오르고 있는 것이어서 삼성이 또 반도체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또 앞서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의 실제적인 총수가 돌아옴으로써 경영에 직접적으로 복귀하면 이 반도체 전쟁, 그다음에 백신 개발 노력, 이 두 분야에서 일단은 국가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전의 정도 보였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만큼 일찍 풀려난 그 고마움을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좀 기여할 수 있는 노력으로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대감도 상당하고 또 비판적인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놓고 청와대는 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사면권 발동에 좀 부담감을 느낀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박범계 법무장관이 대신 총대를 맨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면권을 이제 발동을 하게 되면 이것이 국정농단으로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국정농단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범이다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형무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만 석방을 시킨다, 뭐 사면을 해준다. 이거는 형평성의 어떤 문제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법무부 장관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서 이제 이렇게 가석방을 시키는 결정을 해서 상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약간의 거리감을 두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인데, 저는 여러 가지 고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경제에 대한 어떤 국민의 불안감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한국 경제의 어떤 삼성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가석방에 대한 그 여론조사 결과도
상당수의 국민들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준다는 차원에서도 아마 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 정경심 교수 이제 2심에서도 4년 그 판결 난 것에 대해서 네. 일각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비해서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경심 교수의 4년 그 판결이 가혹한지 모르겠는데 차이가 있는 거란 뭐냐면 개전의 정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 나와서 하는 것처럼 정말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나오길 바란다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용서하는 모습 그리고 모범수로서 개전의 정을 보이는 그런 갱생의 길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조국 교수 관련된 이야기로 지금 넘어가셨는데 일단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놓고 재벌 특혜다 이런 논란은 그래도 뭐 쉽사리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특혜죠. 특혜 분명히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특혜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깊이 해야 된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뭐 기술이나 규모면으로 보면 삼성이 최고의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무노조 경영이다 그리고 노조 파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실상 이제는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아까 백신 말씀하셨지만 사회가 원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이 있거든요. 삼성에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받은 특혜를 사회에 갚는 그런 어떤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한 여러 해석들 그리고 삼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그리고 기대 섞인 뭐 전망 등을 지금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네, 좀 본격적으로 정치권 상황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논란이 됐던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2조 9,600억 원의 10%인 2,960억 원씩을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분담금 10% 부담 등 경기도 몫을 충실히 이행해서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서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네, 경기도민에 한해서 나머지 12%까지 경기도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는 건데 오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현직 도지사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전 리스크가 다시 또 논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정한 88%에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전 국민 보편 지급을 계속 주장해 왔었고 그러면 자기 정책적 어떤 스탠스의 고집을 일관되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심하게 말하면 경기도민에게 나머지 12%에게 사실 돈을 뿌리는 거 아닙니까? 정부 방침과 다르게 그렇게 해서 과연 어떤 선거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건 뭐 본인이 아시겠지만 일단 지켜보는 시선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지사라고는 현직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저런 식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인구 1,600만 명의 경기도민에게 내가 결정하면 저 막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면 다른 경쟁자, 이낙연 대표나 정세균 총리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저게 과연 지금 한참 진행 중인 민주당의 대선 경선에 과연 공정하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첫 번째 선거의 공정성, 경선의 공정성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적인 지위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일단 선거법상으로도 90일 전에는 무조건 사퇴해야 된다고 일단 입법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90일 전까지는 공직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선거법에 못 받고 있는 90일 이전 사퇴라고 하는 그 입법 취지를 감안한다면 그 권한의 행사에 신중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나서가지고 돈을 사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결정에 의해서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이걸 이용한다라고 하는 일각의 비판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이재명 지사 다운 것 같긴 합니다만 이재명 지사 다움이 과연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평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려스러운 눈길로 볼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지금 야권의 이런 시선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여당 내에서도 일단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1, 2위 주자 간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그래픽으로 잠깐 나가긴 했는데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지금 다른 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된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 이 88%에 지급하겠다는 게 여당과 정부가 합의한 안을 지금 내놓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느냐 이런 견제구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뭐 그런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는 이건 도정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8%에 12%를 추가로 준다. 뭐 이것은 보편적 지급을 이제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이 지사는. 그리고 이 지자체들이 각자 이제 자체적으로 주는 재난지원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도들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사실상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견제의 어떤 성격이 굉장히 뚜렷한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번 1월 달에 제주도도 추가적인 재난지원을 개별적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3월 달에 서울시도 5천억 원가량의 어떤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거는 왜 되고 지금은 안 되느냐. 뭐 이재명 지사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는 처음부터 이렇게 선별적인 어떤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원칙이 없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보편 지급을 얘기했던 거죠. 만약에 선별적인 지급을 해오다가 갑자기 이 시기에 선거가 왔으니 내가 보편 지급한다라고 얘기하면 아 그건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어떤 의혹 뭐 그런 이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겠지만 이분은 원래부터 그냥 보편 지급 얘기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실행에 옮긴 것이고 다른 시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 지사를 비난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일단 그런데 또 이낙연 전 대표 측 지금 캠프가 안 나오셔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전 대표나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공정한 게임이냐, 그렇죠. 공정하지 않다라는 그런 취지의 비난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현직 프리미엄을 당연히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지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8% 이상 12%의 도민들에게도 예산을 자기가 집행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걸 행사한 거잖아요. 그럼 12%의 분들은 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낙연 대표 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 경기도가 아닌 다른 시도 주민들은 또 그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현직 프리미엄이 갖고 있는 자신의 공적 자원을 자기는 뭐 도정의 일환이니까 이걸 행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참 진행 중인 민주당의 대선 본경선에서의 이 공정성에 있어서는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후보들은 쓸 수 없는 권한을 써가지고 돈을 뿌린 거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권한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만약에 저런 식의 결정이 저렇게 당당하게 해버리면 계속 도지사직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자기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과 시간에는 도지사 업무만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에 일주일에 2번씩 계속 민주당 본선 토론이 있습니다. 네. TV 토론이 있습니다. 일과 시간에 진행됩니다. 그럼 TV 토론 일과 시간 나올 때 반찬하고 나오십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현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공정치 못한 게임이에요. 그리고 올 때 그러면 관용차 타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답게 쿨하게 저는 내려놓지 못하고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저 고집이 이재명 지사다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반면에 또 이재명 지사 측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또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직 국회의원도 뭐 입법권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정책의 뭐 질의를 통해서 여러 그 영향을 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도 프리미엄을 내려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야권 상황도 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석열 캠프 간의 갈등 양상이 빚어져 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어제 경북 상주로 내려가서 이 대표와 회동을 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녹취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불필요한 이슈를 가지고서 당내에 약간 불협화음이 생겨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로 오해에서 비롯되었거나 또는 서로 조금 자제했으면 좋았을 것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더 이상 이게 번져나가서는 될
그런 갈등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수습하고 당이 단합해서 대선을 향해 다시 한 팀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수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하기는 하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형인 상태에서 중간중간 경과를 보고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휴가 중인 이준석 대표를 만나러 상주로 내려가서 회동을 한 거고요. 최근 그 토론회가 촉발한 당 내홍을 두고 최고위원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일단 최고위원 가운데 경준이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 대표가 강행을 하게 될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대표는 뭐 최근까지는 강행을 하는 걸로 일단 결정된 거니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었는데 아마 이제 상주까지 내려가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한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최고위원들도 이번에 토론회 강행은 조금 좀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의 결심이 남아 있을 텐데 저는 당내 수습이 원만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하는 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입장에서 보면 김기현 대표가 내려가서 적어도 이준석 당대표하고 그 정도의 의견 조율은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토론회를 무리하게 다음 주에 당장 지금 다음 주 날짜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강행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후보들과의 조율을 통해서 토론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서 기존의 경준이가 추진했던 것들을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정도로 좀 타협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저는 적절한 시점에 잘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의 굉장히 거의 실시간에 페이스북에 올려서 당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캠프 쪽에서 또 계속 언론 인터뷰나 또 언론 기사를 통해서 거기에 또 반박하는 듯한 이런 이 불씨들이 계속 커지다가 결국은 최근에 이제 탄핵 논란까지 와가지고 굉장히 확전이 돼버렸는데요. 이런 상황을 이제는 좀 봉합을 해야 되고 제1야당의 당대표나 제1야당의 제1유력 주자나 서로 간에 유인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명공동체라는 차원에서는 일정 정도 합의점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토론회가 갈등의 촉발 원인이 된 이유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결국 토론회를 하다 보면 10여 명의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에게 어떻게 보면 견제가 집중될 것이고 이랬을 경우에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의 특정 후보를 좀 고려한 것 아니냐 이런 그 엇갈린 생각 때문인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이거를 민주당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 1대8로 1대7로 싸웠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뭐 거부하거나 당 지도부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거나 나는 못하겠다 보이콧을 종용하거나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결정하면 후보들이 사실상 그렇게 좋든 싫든 그걸 따라주는 것이 여태까지 해온 것인데 이거를 당에 이제 뭐 입당한 유력 주자이긴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당 운영에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뭐 경선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도 있잖아요. 네. 다 수용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못하겠다. 이것은 당 지도부를 흔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탄핵 발언이라는 것은 뭐 결정적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위상을 흔드는 것이고 그 전부터 기습 뭐 입당이라든가 뭐 당 뭐 모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불참 이런 연 이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국민의힘 당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를 원했던 분들은 희망을 갖고서 지금 봤지만 지금 돌아가는 어떤 장면들이라는 것은 굉장한 난맥상이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토론회를 어떻게 하느냐 윤석열 전 총장이 이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 사건의 어떤 봉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이 이렇게 결정해놓고 일정 후보가 나는 못하겠다, 나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따라서 연기하거나 취소한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봉합의 국면은 18일 날 토론회가 열릴 것이냐 말 것이냐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저 부분은 이제 경선준비위원회의 이제 권한과 관련된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당이 결정을 해서 공식 결정이 된 거면 당이 따라야 되는 거죠. 이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도 당 지도부가 결정해서
통보를 해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제1야당의 후보가 당내 경선조차도 두려워해서 토론을 무서워서 안 나간다면 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문제 제기는 뭐냐면 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가져가서 전달한 내용은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준위가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최종 의결은 최고위에서 하는 건데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이게 30일과 31일 날 양일간에 공식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후보 등록이 되면 공식 경선 버스가 출발하는 예. 거예요. 근데 후보 등록 이전에 18일하고 25일 날 토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좀 무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4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30일과 30일 공식 후보 등록 기간에 14명이 후보 등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14명 중에 후보 등록 안 하는 분들까지도 그러면 데리고 해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기술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원칙이 맞고 당 지도부가 결정해서 당이 공식 결정하면 당연히 후보는 따라야 되고 윤석열 후보도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경준위의 결정 사항이 과도한 권한이었다라는 문제 제기를 최고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위가 다시 이준석 당대표가 돌아온 다음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의점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최근 일련의 이런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간의 그런 갈등 국면, 특히 뭐 탄핵 발언, 이른바 윤 전 캠프 측의 탄핵 발언과 관련해서도 좀 불거졌었는데 관련된 그래픽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발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갈등을 좀 수습하려고 윤 전 총장이 나서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일각에서는 수습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이 경선 일정 외에 지금 국민의힘 그 경선 과정이 5대 5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인단과 일반 여론조사 50%를 통해서 뽑는데 이 여론조사를 할 때 이 문항에 역선택 방지 조항,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 여부를 가릴지 말지를 이 문항에 넣는지를 놓고도 또 갈등이 좀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갈등의 불씨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번에 민주당 예비 경선할 때 김재원 국힘당 최고위원이 참여를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일종의 이제 역선택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을 그러면 국민의힘당이 사실상 조항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국민 경선이라는 것이 미국형 모델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클로즈드 프라이머리 이런 건데 거기에도 그런 역선택의 문제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규정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권자들, 참여자 국민들의 어떤 양식을 믿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가가지고 그런 투표하는 행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비난을 받았던 거거든요. 예. 네, 제가 이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면 역선택 방지 조항과 관련해서 이렇게 또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게 여론조사상 윤석열 전 총장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역선택 방지 조항은 지금 경선준비위원회 네. 경준위에서 컷오프 단계에서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은 빼기로 일단 경준위에서는 결정을 했고요. 이제 중요한 금방 말씀하신 본 경선에 그렇죠. 가서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에서 여론조사 50에 들어가는 역선택 방지 조항은 다음에 구성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네. 경선의 본격 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논의가 있을 건데 김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역선택 방지 조항을 하지 않는 게 대세였던 이유는 뭐냐면 예비 경선이든 경선이든 당에서 누구를 뽑는다 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들 앞에서 선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역선택을 했던 사람들도 투표권자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여론을 받아들이는 게 본선에서의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번에 경준위에서는 컷오프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했고 아마 선관위에서 구성이 되더라도 본선 가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앞으로 신경전, 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설명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